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그 비서실장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두신 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우리 그 정분실 분실로 모시고 이게 뒤에 배경 보이시죠 이거? 여기가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 저희 그 보안사 또는 경찰 분실 수사 조사실입니다. 조사실. 하여튼 이제 그 분실로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인터뷰인데 인터뷰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보고 복기를 해보고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더 세트장에 맞춰가지고 의상도 일부러 이렇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이게 사실 한국군 잠바는 아니고 한국군 잠바는 사실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거의 단종돼가지고 중고나라에 가끔씩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 한국군 장교 잠바는 구하기 어렵고요. 이건 이제 미군 잠바인데 아무튼 이제 그 군용 잠바를 세팅을 하고 그 조사관의 입장에서 이분의 어떤 그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보겠다.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일단 그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이게 인터뷰한 인터뷰인은 이제 조선일보의 정우상 정치부장 인터뷰 그리고 이제 인터뷰어는 이제 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앞에 뭐 블라블라 돼 있는 거 넘어가고요. 뭐 개인 사무실도 있다고 하시고 아마 이분이 아시다시피 전기공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기 전문가고 그다음에 전기 설비 업체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한전에 중국산 부품 팔아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배우가 아니냐 또는 뭐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하고 뭐 거기 또 포섭돼 가지고 막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 충남지사인가 뭐 충북지사인가 거기 또 뭐 충북지사 그죠? 충북지사에 출마할 거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또 말이 많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꿈은 꿀 수 있죠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뭐하고 지냈나?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한 휴식 중이다. 청와대에서 치아 문제가 생겼는데 퇴임 2주 만에 신기하게 치아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꾀병이란 얘기죠. 꾀병. 뭐 너무 일에 신경을 써서 이빨이 다 나갔다. 또는 뭐 임플란트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꾀병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신경을 쓰니까 이가 욱신거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저도 요즘 손끝이 막 저리고 그러거든요. 잠시만요. 아유 깜짝이야. 시리가 또 작동을 하네요. 또 꾀병이란 얘기고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제대로 보필 못한 책임을 언급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비서실장을 관두면서 이 양반이 제가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한 것 같다 운운하는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물가에 애 내놓고 지 혼자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이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대로 보필 못한 이란 책임이라는 걸 언급했는데 그건 뭔 의미냐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합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포괄적인 책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 잘못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한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런 인터뷰를 시작하자 작년 12월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2020년 이제 10대 성과 보고서를 건넸다. 일단 이거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건넸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 30일에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뭐냐?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 위기에 강한 경제, 총선 압승, 권력기관 개혁 등의 10개 항목으로 2020년도에 우리가 이런 10가지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정리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아이씨, 진짜 내가 이 새끼가 이거 내가 이제 잡아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 조사실 앞에 놔뒀으면 이 재떨이 벌써 몇 번은 날라갔을 겁니다. K방역?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게 누군데 지금 씨. 총선 압승? 이게 지들이 잘해서 압승한 건가요 이게? 권력기관 개혁? 뭘 개혁하셨는데요? 추미애가 저 검찰총장하고 싸움밖에 더 했어요? 국정원은 국내 정보 다 손떼게 만들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사이버하고 우주 쪽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사이버하고 우주 쪽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밖에 대놓고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 국정원 관련 기사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국정원이 앞으로 이제 우주나 사이버 분야 쪽으로 이제 그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주 쪽이나 사이버 분야 쪽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3차장 예하가 이제 과학 담당 차장인데 지금 1차장이 해외 정보고 뭐 1, 2차장이 서로 해외 정보, 국내 정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맡다 보니까 1, 2차장인지 1차장이 2차장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1차장이 해외 정보라고 하면 2차장이 보통 국내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장은 해외 정보인데 해외 플러스 북한이고 2차장은 국내 파트였는데 지금 국내 정보 완전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2차장 산하에 있는 조직을 그 3차장 산하로 보내야 돼요. 과학이나 이쪽 파트로. 왜냐면 걔들이 공무원이니까 걔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이버니 그 다음에 우주니 이래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만든 다음에 기존에 대공수사국에 있던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 국내 정보 수집하는 애들 다 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부서명만 바꾸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국내 정보 수집해요. 왜냐하면 국내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안 하면 그럼 뭘 합니까? 게다가 뭐 과학 정보나 뭐 어디 해킹하거나 사이버 정보나 또는 뭐 사이버 파트도 그래요. 사실 이게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거나 인터넷 저기 디도스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 국내 정보 활동 안 하면은 그건 뭘 해요? 정보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간판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이름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한 1년, 1, 2년 그 현 정부 끝나면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왜 제가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지금은 법을 그냥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다시 재충용하면 돼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함부로 못 바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 힘이 세다고 그걸 바꾸고 나서 그걸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관련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바꿨던 거는 실제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필요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세부 내용은 다 모르니까.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저희가 다른 편으로 또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어, 하여튼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겠다는 거는요. 마치 그 회사에서 인사총무 파트를 없애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인사총무 파트가 없어지면 회사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여튼 뭐 이런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서라고 받았다는 거죠. 연말에 한 번씩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 하는 보고를 했다. 잘못한 것이야 뭐 야당 언론에서 차고 넘칠 만큼 지적을 하니 우리 성과 위주로 보고한다. 이게 대통령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한테 그럼 잘못된 거는 언론 보도 보시라. 지금 우리가 문제점은 언론 보도 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대통령에게 한다는 짓거리가? 원래 보스한테는 잘한 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알아서 쓸 거니까. 그럼 잘한 거 보고해서 보스한테 보스가 잘한 걸 왜 알아야 됩니까? 이미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자고 이 국가의 어떤 그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가 났으면 성과 난 거는 그냥 언론에서 떠들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잘 된 거니까.
잘못된 거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거 수정해야 된다. 또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거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1년 연말에 이거 잘했다. 성과 보고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과 위주로 보고한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 문구 하나하나를 다 트집을 잡자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가겠습니다. 2020년의 평가는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다. 우리는 경제와 방역에 성공한 사실상 유일한 유일한 나라. 참 확진자 사망자 숫자로는 OECD 국가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 빼고 가장 잘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왜 뺍니까? 그러면 가장 잘한 건 아니잖아요. 3등이잖아. 근데 뭘 가장 잘했다고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 앞에 빼고 그러면 이런 식이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국가다.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북한, 미국 빼고 이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하여튼 이게 노영민식의 화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과를 한참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의 저자세였다는 평가와 달리 자주국방의 토대 확립이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요 내용은 이 조선일보의 그 기자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속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야, 이래 놓고서는 근데 막상 노영민 입에서는 자주국방의 토대 확립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한 거죠. 첨단 무기 도입. 미국으로부터 한 12조 가량의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거론하며 역대 정권이 20년 걸릴 일을 우리 정부가 다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이 한 20년 걸려서 쓸 돈도 이 정부가 다 쓰셨어요 지금. 땡겨서 그것도.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살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국방력의 비대칭이 더 커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물었더니 노영민 씨가 뭐라고 답변하시냐. 보통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핵무기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할 만하거나 뭐 이런 거 없냐. 또는 이제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이렇게 퇴근을 해가지고 왔는데 졸라 얼굴이 안 좋아 남자가.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물어봐요 남자한테. 오빠 뭔 일 있었냐. 그래서 뭐.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그 아저씨가 사고를 쳤거든. 대형 사고를. 그것도 자기 조그만 어떤 욕심 챙기려다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업무상 문제라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트러블이 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냐, 안보 문제라서 다 밝힐 수 없지만 지만 알고 있다는 거야. 야, 우리가 잘하는 거야. 우리 거는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대단 어마어마해. 근데 내가 다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며 국방 능력을 최대로 키웠다. 핵무기의 유무로 단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미사일이 북한보다 많다. 참 자랑이다. 씨발, 내가 진짜 자랑이야. 아니 저쪽은 지금 실탄 갖고 있는데 여기 비비탄이 아무리 많은 분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미사일이 뭔지 핵무기가 뭔지 핵탄두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양반입니다. 제가 보기엔 노영민 씨는. 넘어갑시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다 했지만 결국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라고 묻습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묻는 거죠. 기자가 계속. 그러니까 노영민 씨가 답합니다. 원점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노이 때 합의되지 못한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싱가포르 합의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싱가포르 합의가? 저 이거 거장판 거대한 장기판 녹음을 한 게 2019년 4월인가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1년 전쯤에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뭐 하노이는 결렬됐죠. 결국에는. 그때 제가 하노이 결렬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 합의가 뭐냐면 그냥 정상들끼리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라고 한 게 그냥 싱가포르 합의예요. 근데 그 뭘 한 게 있다고? 원점이지 그러면 다시 뭘 한 것도 없는데 뭘 다시 싱가포르 합의 오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한테 무슨 성과를 얘기하잖아요.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하면 무슨 베를린 선언, 싱가포르 합의, 판문점 선언, 6.15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합의를 자꾸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뤄냈지 않느냐는 식으로. 가서 그냥 냉면 드시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같이 밥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야, 나니까 이런 걸 하지라고 하세요. 딴 사람이 했으면 다른 데서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싱가포르 합의, 하노이 때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 양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딱히 얻어낸 성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낸 성과가 없으니 그냥 그 지명으로 그 해당 지역의 지명을 얘기해서 그때 만났던 그런 식으로 이제 되뇌이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이쯤 이제 갑갑하게 얘기를 하면 저 뒤에 세면대에 가서 세수 좀 찬물에 세수 한번 시키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인권이 중시된 나라고 이제 더 이상 군사정권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제 성질 같아서는 이 세면대 옆에 있는 변기에 대가리를 쳐박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말이죠, 굉장히 그 옛날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마인드는 사실은 저의 그 어떤 그 이런 부정부패 혐의자를 보는 제 마인드는 말이죠. 국정원도 아니고 안기부요, 안기부. 1980년대. 성과 중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도 있는데 대통령 반응은 뭐였냐? 이게 이제 3천 코스피 3천 돌파했다고 막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 때려잡고 막 이렇게 부동산으로 자꾸 압박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뭔가 몇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코스피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성과라고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반응이 뭐였냐? 대통령은 이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을 겁내서 3천 시대 돌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대통령 워딩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냐면 전하 문재인 씨처럼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상관없거든. 나는 오르든 떨어지든 뭐 오르면 배 아프고 떨어지면 난 상관없고. 그러니까 주식에 돈 안 꽂은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할 소리는 아니죠.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경제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주식시장은요 고평가 저평가가 따로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다 도박판 같은 거예요. 거의 도박판이 고평가가 어디 있고 저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이제 완전히 시장 개방을 하고 무슨 나스닥 같은 데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기자가 저하고 똑같은 어떤 의문을 가진 거죠. 아니 뭐 잘한 것만 보고하냐 그러면? 그래서 묻습니다. 이런 성과만 보고하고 잘못은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청와대에서 잘한 것만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 그러냐? 잘못한 거는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야당이나 신문 1면부터 도배를 하니까 대통령도 잘 아신다.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신다. 인터넷 댓글까지 다 읽는다. 우리가 대통령 눈을 가린다거나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다.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제목이 돼가지고 많이 구전됐습니다. 구전됐는데 그 이 문구가 얼마나 무책임한 문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정부나 우리 행정이 뭔가 잘못된 거는 대통령이 아랫사람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신문에다 직접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좋게 포장해서 보고를 하니까 잘못된 거는 보고를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알아서 찾아보시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지들 욕먹기 싫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잘못된 걸 보고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월성원전 문제 생긴 것도 사실은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월성원전 닫으면 안 된다, 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보고 안 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의 눈을 가린 거고, 대통령 민심을, 대통령으로 전해지는 민심을 왜곡하는 거지. 이게 아니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죠 진짜. 보다 보니까 저 지금 여러분들처럼 처음 읽어봅니다. 예, 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나면 재미가 없어서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읽어봐요. 처음 읽어보고 제 느낌을 그대로 생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뭐 다시 기자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민심과 자주 역행한다. 특히 부동산과 윤석열, 추미애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 문제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나?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침묵을 지켰거나 뭐 그냥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직접 워딩보다 이 기자가 다시 이제 한번 걸러서 전해준 내용만 지금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부동산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나오려면 4, 5년 걸린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공급이 없었다. 그 여파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부동산은 정책에 오르라기보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참,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공급이 없는 걸 알면은요. 공급이 없는 걸 알면은 현 정부에서 25가지나 규제 정책을 내질 말았어야죠. 공급이 과잉되거나 해야 규제가 나오는 거지. 공급이 없는데 규제를 강화시키면 기존에 있는 물건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왜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를 국민에게 자신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니 정책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부동산은 우리 현 정부의 전문 정책이다, 우리 현 정부가 제일 잘하죠라고 말했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약간 이제 보시면 이 분위기도 약간 조사하는 분위기죠. 취조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에 자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야,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제가 지금 개새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이 전임 비서실장이라는 새끼가 이딴 소리 하고 다니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보면 개새끼를 얘한테 개새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최악의 경우라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 2차 대전 당시에, 태평양전 당시에 일본 대본영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야 우리 지는 게 확실하긴 한데,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군인들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진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지라고 지금. 아니 뭐 이런 진짜. 진짜 내가 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욕을 하게 되는데 죄송한데, 이러다가 마인드의 공간 정신 건강의학과에 내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에 이거 기획할 때는 인터뷰 분석 좀 하면 재밌으니까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제가 인터뷰 분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하나 따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뭐 내용이 좀 길길래 어떻게든 뭐 잘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꾸 욕이 나오네요 진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죠. 자꾸 욕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꾸 욕을 하게 되는데, 이 노영민이 들을 욕을 여러분이 대신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죄송한데, 이건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아 그럼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 1인 가구의 폭증 등 일부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 1년 사이 30%가 넘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 잘못은 없었다. 지들 잘못은 또 없대. 그리고 1인 가구 폭증 같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명의 이전 또는 이제 상속 이런 문제 때문에 1인 가구가 폭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부동산 종부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세게 때려 매길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그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 조금 물고 애한테 자식한테 증여해 줘 버리는 게 세금이 그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1인 가구 폭증을 하는 겁니다. 한 60 몇 프로 폭증했죠. 어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네, 그런 겁니다. 이걸 예측을 했었어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5급이나 6급쯤 되는 공무원들은 이 국토교통부나 이제 부동산 관련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위에서 그냥 다 컷시켜 버린 거래요. 거래요가 아니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들 정책하는데 방해되니까 잘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컷시켰을 겁니다. 원래 아랫사람 말 안 듣는 게 이 진보 새끼들 종특이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기자 인상 별로 안 좋죠 지금. 네. 왜냐면 일단 조선일보 기자니까. 조선일보 월간조선 편집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기자가 이름이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장, 조선일보 정치부장인데 조선일보 정치부장이면 사실 대척점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척점에 이 이데올로기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책임감을 못 느끼나?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씨가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사과는 결과에 대한 것이다. 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 과정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결과에 대한 사과만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댑니다. 화제를 추미애 윤석열 문제로 돌렸지만 부동산과 달리 말을 아꼈다. 이 앞쪽에 얘기하다가 이제 왜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여기 민심과 자주 이렇게 한다. 부동산 문제, 윤석열 추미애 문제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동산 쪽에 되게 길게 얘기하고 윤석열 추미애 문제는 그냥 짧은 말로만 그 말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좀 직설화법으로 묻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언급했던 임기를 다하라는 대통령의 메신저가 당신이라던데 라고 묻습니다. 이거 일부에서는 양정철이다 라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정철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양정철이 뭐라고 그 대통령을 대리한답시고 윤석열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도 양정철이 와서 그딴 얘기하면 그게 뭐 무게감 있게 들리긴 하겠습니까? 청와대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대통령 만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양정철인데 그렇게 믿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총장을 만났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대통령께서 뭐 임기를 다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건데 그 첩보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윤 총장이 언급했던 임기를 다하라는 대통령의 메신저가 당신이라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말했던 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 그 적절한 메신저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적절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게다가 조선일보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몇몇 루트로 확인해 봤겠죠, 당연히. 뭐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총장 가족이나 뭐 그 측근들에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영민 씨가 뭐라고 하냐? 그윤 총장이 언급했던 임기를 다라는 대통령 메신저가 당신이라던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영민 씨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러나
야, 누가 그러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거 뭘까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통령의 메신저라는 거를, 노영민이 대통령의 메신저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노영민,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밖에 없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걸 테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노영민이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아이, 아니다. 아이,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다. 아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대뜸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 라고 묻는다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야, 누구한테 들었냐 그 얘기 라고 해서, 만약에 뭐 저기 뭐냐 저기 뭐 자한당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더라 그러면, 에이, 아니다,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이해찬 대표한테 물었더니 그렇다던데요 이러면, 글쎄 뭐 이런 식의 말을 수그릴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찔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건 본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윤석열한테 임기 지키라고 그래 라고 얘기했고, 노영민은 그걸 전달을 한 겁니다, 윤석열 씨한테. 그 다음 기자가 물어봅니다. 추 장관에게 사퇴를 권유한 메신저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사퇴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메신저라는 말도 있다. 사퇴하라는 얘기도 노영민이 했다. 당연히 비서실장이 하겠죠. 대통령이 직접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입니다, 사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그 추미애한테 관두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계속 임기 지키라고 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스미더스의 분석 다 맞지 않습니까? 다 맞잖아, 여러분. 아, 진짜 내가 눈물 난다, 진짜. 내가 원래 제 분석은 말이죠, 솔직히 정분실이 왜 이렇게 이제 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한데, 정분실이 왜 구독자가 떡상을 할 수 없냐면요, 이게 정분실에서 분석한 또는 예측한 내용이 확인이 되려면 적어도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립니다. 왜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솔깃하고, 근데 또 그만큼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아, 그때 스미더스 말이 맞았네, 아씨, 그때 내 졸라 깠던 거 미안하네, 이런 분들 이미 나는 너덜너덜해져서 쓰러져 있다고요. 아니면 그걸 못 견뎌서 문 닫았거나. 이렇게 명품 충신은 당대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뭐냐, 그 귀자른 양반 있잖아요, 그 누구냐, 빈센트 반 고흐. 고흐 맞지? 빈센트 반, 우리 집에 고흐 그림이 2개나 걸려 있는데 지금 다 물론 모조품입니다. 하여튼 그 빈센트 반 고흐도 당대에서는 광인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마스터피스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진짜 억울합니다. 나 당대에 진짜 거장 취급 받고 싶은데, 거장 소리 하니까 또 욱하는 게 있네요. 예. 노릇노릇 얼마나 잘 되나 봅시다. 예. 하여튼 그래서 추 장관에게 사퇴를 권유한 메신저라는 말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이렇게 또 돌립니다. 현직 장관의 문제다,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건 맞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고,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추 장관을 경질할 수 없었나라고 이제 그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추 장관을 관두게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노영민 씨가 뭐라고 하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제 분석이 다 맞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추미애가 저러고 있는 거 대통령한테 무지하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그 바꾸고 싶었다고요. 근데 바꾸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추미애가 또 지랄지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정분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는 말 하면 제가 누좀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공자나 또는 이제 예수 또는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마호메트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이자 또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건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대에는 진짜 개차반 취급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 자, 이런 박해 안 받으면 다행이지. 순교 당하고 이차돈처럼, 그러니까 김대건처럼 막 순교하고 고산자 김정호처럼 막 구박받고, 저도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제 선배인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고뇌, 고충을 요즘 들어 굉장히 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확 받네. 내가 저기 잠시만요. 우통을 좀 벗고 내가 조사를 다시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잠바를 벗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같으면 일어서서 벗는데 제가 지금 밑에 하여튼 좀 되게 좀 가볍게 입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요. 여러분 재택근무할 때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입고 있는 이 전투복은 한국군 전투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나라 거냐? 그 크로아티아가 예전에 내전을 했었거든요. 크로아티아가 아니구나. 그렇다는 거 세르비아 군의 전투복입니다. 세르비아 군의 전투복입니다. 하여튼 추미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윤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죠. 노영민 실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빼면 될 일이다. 그를 윤 총장 본인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곤욕스러울 것이다. 나는 윤석열 대망론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유? 뭐 그것도 나중에 말하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본인 바람이죠. 바람이시겠지. 근데 뭐 박근혜도 했는데 윤석열이 안 되겠어요? 나오면? 근데 나오면 되는 문제 된다는 거하고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영민 씨가 아마 윤석열이 대권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도 사실은 그 윤석열 씨의 의사를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씨하고 어떻게 보면 독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솔직 담백하게 물어봤을 겁니다. 뭐 혹시 뭐 앞으로 정치 같은 거 할 생각이 있으신 거냐 윤석열 씨한테 물어봤겠죠. 총장한테 정치 같은 거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왜 물어봤겠냐 하면 뭐 자르려고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씨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나쁘지 않은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이 문재인의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를 청와대에서 또는 관저로 불러가지고 밥이라도 먹으면서 따로 한번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만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비밀리에 만나는 거.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뭐 조국 관련해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한테 얘기했겠죠. 뭐 내가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미안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조언했던 거를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 했을 테고 윤 총장도 뭐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수사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범죄 부분을 수사하는 거지. 뭐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가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거 말 나온 김에 뭐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하면서 물어볼 수는 있죠. 혹시 뭐 앞으로 뭐 정치 같은 거 할 생각 있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대망론이 나왔고 여론조사 가고 있는 거 윤 총장이 만약에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민주당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게 민주당의 어떤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좋고 또 윤 총장 개인 측면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나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제안을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이 아마 답변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 저는 지금 검사로서 이제 그 검찰 업무에 충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사실 20몇 년 동안 수사검사로서 수사만 열심히 해왔고, 그랬지 제가 뭐 경제나 또는 뭐 이런 국가 비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뭐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현실에 충실할 뿐이고, 현재의 문제만으로도 사실은 좀 버겁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치 안 하게라. 앞으로 정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제가 그 두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의 관계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추측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전직 대통령 사면 전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이제 비서실장은 둘러대고 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런 지점을 고민할 것이라면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아마 사면 문제에 대한 꺼낼 건데,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 이전에 나온 인터뷰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 비서실장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고 국민 여론도 다르다. 국민들이 사면을 납득하려면 당사자들의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도 있으니 형 집행 정지 등을 먼저 하고 사면을 하는 2단계 방법도 있다. 지금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거든요. 코로나 접촉 우려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 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사면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사면을 거론하는 게 좀 부적절하고요.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뇌물죄도 있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범죄, 정치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그냥 국가 예산을 도둑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단순히 뭐 헌법에 있는 의무를 위반해서 최순실한테 뭐 국정에 대해서 좀 관여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의 재량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원체 문제가 심하게 되고 여론이 안 좋고 또 몇몇 사안들은 너무 악의적이다 보니까 이제 탄핵되신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의 재량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집회가 격화되기 이전에 이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하야 선언을 하고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과연 이게 기소까지 돼가지고 감옥까지 갈 일이겠냐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덮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탄핵까지 하고 끌어내리게 된 거거든요. 너무 정도가 심해지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고요. 챙길 수 있는 돈은 모두 챙기셨고, 횡령을 하고 자원개발해서 또 돈 뜯고 막 이게 너무 복잡한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범죄. 공직자라는 자리를 자기 돈벌이 이용을 했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기 돈벌이에. 이건 아니죠.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욕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과 사면을 사전에 논의했나라고 물어보니까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면이 두 분 사이에 거론은 안 됐다고 한다. 이견? 그건 모르겠다.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 4년이나 옥고를 치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4년씩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명박은 안중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는 사전에 얘기한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쯤 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다른 걸 묻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지금도 있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잘 있고 매일 보신다. 벽면 모니터에 딱 있다. 대통령 관심이 제일 크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라면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 반대에도 여러 번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랬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성적이 나쁘다. 라고 이제 다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 통계를 보는 방법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 우리 일자리 성적은 전 세계에 비춰 나쁜 상황은 아니다. 늘 그렇듯이 니들이 잘못한 건 없지. 그래.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화제로 전환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영민 실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던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두고 살인자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라고 일단 니즈를 깔고 묻습니다. 지금도 살인자라고 생각합니까? 노영민 실장이 답변을 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당국은 노심초사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떳떳했다.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적합한 표현은 아니었다. 너무 빡쳐서 그랬는데 지금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과할 생각은 없냐라고 했더니 이미 국회에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말을 돌립니다. 살인자라고 표현한 거는 미안했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기자가 다른 걸 물어봅니다. 반포 아파트를 놔두고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서 다주택 논란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청주 아파트는 중국 대사 나갈 때부터 빈 상태였고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이 살고 있었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내놨는데 대변인이 브리핑을 잘못했고 바로 정정했다. 그 문제로 사표까지 냈다 라고 이제 둘러댑니다. 이건 그럴 수 있으니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무주택자가 됐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하냐. 무주택자로 한번 살아보려 한다. 살아볼 만한 것 같다. 당분간 집 살 생각도 없다. 집은 주거의 개념이지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고요. 노영민 실장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업체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마 본인 재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기업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아들 소유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따로 챙겨두신 게 있으니까 이딴 소리 할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이 충북지사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년에.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재임 2년 동안 가장 기뻤거나 보람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 좀 정파적인가 모르겠는데 답변이 솔직히 총선 승리 때가 제일 기뻤다. 그리고 주가 3천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과 제도적 완성도 보람이 있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도 라고 뻔뻔스럽게도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야, 총선은 니들이 잘한 게 아니잖아. 이런 취지에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다시 묻습니다. 총선은 코로나 지원금 영향이 컸던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뭐냐면 야 니네 돈 주고 산 거 아니냐 표를.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답변하냐. 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방역과 마스크 대란 해결이었다. 대통령 지지율도 방역 성적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과 윤석열 사태는 이미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됐고 현재 지지율 등락도 방역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 지원금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에 일조한 거 아니냐는 거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데는 언제냐? 재임 2년 동안. 노영민 실장 기억에는 취임 2달 만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너무 아쉽고 충격도 컸다. 그러나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힘들었다. 조국 사태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조국한테 물러나라고 몇 번 종용을 했을 텐데 조국이 말을 안 쳐듣고 위에서 대통령이 지랄지랄하고 밑에서 조국이 지랄지랄하고 윤석열은 자꾸 전화해서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아휴 정말 머리가 고생이면 몸이 힘들다고 진짜.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잘못 전달된 거 아닌가? 라고. 기자가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사실 조선일보 나름대로 정보 수집이나 분석을 해가지고 치명적인 질문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헛소리 물어보면 기자가 바보 취급 당하니까 자기들 어디선가 들어왔던 것들을 다 여기에다 이제 직접 찔러보는 겁니다. 야, 너 바람 폈지?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국에서 미국에 잘못 전달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 비서실장은 여기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거장판 제 1회 때, 그러니까 2019년 5월달에 저희 첫 번째 방송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그때 녹음할 때가 하노이 회담이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렬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경제적으로 돈을 안 쓰겠다고 했고, 북한은 돈을 줘야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돈을 썼어야 됩니다. 한국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한국은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렬이지. 근데 한국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돈을 안 내고 미국하고 북한을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뭘 얻어보려고 양쪽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야, 미국한테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김정은한테는 단계적으로 할 거니까 한 번에 핵무기 다 없애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경제적인 투자도 좀 할 것 같고, 개성공단도 열어줄 수 있다. 말만 잘하면 그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중계를 시키려고 하다가 양쪽에서 야 이거 들었던 거하고 다, 야, 이거 내가 한국한테 들은 얘기하고 다른데? 내가 남조선한테 들은 얘기하고 다른데? 이래가지고 이제 파토가 난 겁니다. 그냥 심플하잖아요. 그게 사실 다예요. 전부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복잡한 내용이 있을 것도 없죠. 뭐 그런 거고. 임기 내에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하냐? 뭐 두고 봅시다. 코로나에 달려 있다. 북한은 선, 미국은 후, 남북으로 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문제가 풀려야 남북 문제도 풀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너무 저자세 아니었냐? 이렇게. 그랬더니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퍼준다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다 줬다. 그런데 우리만 안 줬다.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 김정일은 우리가 준다면 통 크게 받았는데 김정은은 안 한다. 그게 두 사람 차이다. 그래서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쌀 달라고 그러냐고요. 차라리 개성공단을 열고 전기를 주고 뭐 하다못해 원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전기 공급해주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김정은이 안 받나? 근데 아니 지금 경제 지원해달라는 애들한테 무슨 쌀 몇만 톤 주겠다고 그거 받으라고. 거지예요? 물론 거지지. 근데 거진 거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 본인이. 게다가 거지인데 총이 있네? 그럼 이 총으로 핵무기라는 이 총으로 내가 밥 벌어 먹으면 되지. 내가 이거 팔아서 이거 돈으로 바꾸면 돼. 비싼 거야 이거. 근데 왜 남한테 쌀 구걸을 해가면서 내가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웬만하면 쌀로 안 받았어요. 그냥 돈 달라고 그러지. 피륙이나. 근데 쌀을 줄 테니까 받으라.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평화를 강조하지만 서해 피격 사건도 있었고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영민 실장이 말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이 오버한 거다. 두고 후회할 짓을 했다.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 386 내부에서도 북한의 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했다는 거죠. 저렇게까지, 왜냐하면 그냥 전화상으로 또는 안 보이게 편지에 욕 써놓는 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TV로 중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욕먹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야, 왜 우리의 어떤 그 대북 성과를 니들이 이렇게 폄훼해? 왜 대놓고 욕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잘해보자 그러고 뒤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북한이 빡쳐서 대놓고 폭파시켜버린 거지. 니들하고 얘기 안 해, 이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 독단적으로 바뀐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게 그 소통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인사를 중용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야권 인사 여러 명에게 장관직을 제안했었다. 이게 다양한 인사를 중용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예를 들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저기 법무부 장관으로 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가면 그거 저기 국민의힘이나 저기 뭐 자한당 내부에서 당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배신자 새끼 사쿠라 새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금 100석이다. 그리고 자한당이 만약에 150석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게 대연정 또는 이제 뭐 포용의 정치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인데 100석 갖고 있는 이제 자한당한테 뭐 기어들어와, 장관하고 싶으면. 이거는요 그야말로 그냥 기어들어와라는 하는 거예요. 그나마 몇 명 있는 사람들 뭐 경력이 먹칠하는 겁니다.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하시니까 갑갑해서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영민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대통령이 되려면 권력 의지, 시대 정신,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시대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다. 강력한 지지층과 직접 민주주의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떠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극렬 지지층도 연상이 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후보가 될 때까지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야 되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건 뭔 개소리야, 이게. 후보가 될 때까지는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달라지라는 게 그 극렬 지지층을 배신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럼 극렬 지지층은 자기를 봐주세요 하고 더 노력을 하겠지, 더 극렬하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위 문바들에게 너무 기대는 거 아닌가 라고. 상당히 직접적인 질문, 돌직구죠,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답변하냐. 대통령은 중도적이다.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최우선하고 경제에서도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다. 저 솔직히 이게 편집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문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은 중도적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행간은 뭐냐?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 질문은 뭐였냐 하면, 대통령은 소위 문바들에게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극렬 지지자들인 뭐 문구로 소리, 뭐 멍구로 소리하는 그런 양반들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였는데, 답변의 내용을 가만 보면 대통령은 그런 극렬 지지자들의 의견에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찬양이나 주장이나 요구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뉘앙스가 나옵니다. 뭐냐? 후보가 될 때까지는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야 되고, 그래서 후보 때는 강력한 팬덤이 있었죠. 그리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이 되고 나면 당선이 되고 났기 때문에 극렬 지지층의 문파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파 여러분들은 지금 사생팬처럼 대통령이 원치도 않는데 짝사랑하면서 대통령 괴롭히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이것도 야당 언론의 문제인가? 라고 물으니까 언론이 좀 긍정적으로 보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사실 현 정부가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노영민은 과연 누구냐? 여기 보시면 57년 청주에서 태어나서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고 이후 배전 기술자로 일하다가 전기 관련 사업도 했고 이 전기 관련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 부품 납품이라든지 태양광 분야라든지 이런 게도 관여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지금 저기 환경운동연합에 이상가 그것도 했었는데 공동 대표인가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태양광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근데 중국 대사로 가 있었잖아. 2017년 당선되자마자 중국 대사로 한 2년 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하겠다고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영민 씨가 중국에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또는 야 너 앞으로 당신 선거하는데 당신 정치에 도움이 많이 돼주겠다. 돈은 우리가 대줄게. 라는 약속을 받고 한국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최초로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한 30분 길어봤자 30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린 이 노영민 씨의 취조 여기서 끝내고요. 저녁 때 다시 2부를 녹화를 하든가 말든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렁탕 갖고 와. 설렁탕.